2006년 11월 18일 토요일 벨기에 림부르크의 작은 마을 오프글라비크. 이날 아침 일찍부터 루이는 그의 아내 폴라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루이는 정원에서 가지치기를 했고 아내 폴라는 밀린 빨래를 돌렸습니다. 오후 12시 30분 정원에 빨래를 널고 있었던 아내 폴라는 갑자기 무엇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내 폴라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고 덤불 사이에 하얀 천이 걸려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폴라는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바로 덤불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폴라는 덤불 속에 한 여성이 바닥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여성은 몸에 낙하산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폴라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이 여성이 스카이다이빙 도중 낙하산을 펴지 못하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쓰러진 여성을 보고 너무 놀란 폴라는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 폴라는 심각한 병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루이는 혹시 아내의 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면서 서둘러 폴라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 루이는 겁에 질린 아내를 보자마자 괜찮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내 폴라는 남편에게 바닥에 누워있는 여성을 가리키며 빨리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부부의 정원에 떨어진 사람은 38세 엘스 반 도렌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엘스 반 도렌은 스카이다이빙 클럽인 츠바르트베르크의 회원이었으며 당시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날 엘스 반 도렌은 3000m가 넘는 상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소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였습니다. 응급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그녀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소용이 없었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엘스 반 도렌은 스카이다이빙 도중 그대로 땅에 추락하여 현장에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희생자 엘스의 클럽 회원들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엘스가 어디로 떨어졌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동료들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구급차를 보고 동료 엘스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클럽의 리더 마르셀 소머스는 눈물을 흘리며 엘스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려고 했으나 바로 경찰에게 제지되었습니다. 몇 분 뒤 마음을 진정시킨 마르셀은 즉시 엘스의 남편 얀에게 전화하여 엘스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후 마르셀은 스카이다이빙 클럽 회원들에게도 엘스의 사망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클럽 회원들은 엘스의 죽음에 비통해했고 특히 엘스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밥스 클로터만스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다음 날인 2006년 11월 19일 일요일 엘스의 남편 얀이 스카이다이빙 클럽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회원들은 아내를 잃은 엘스의 남편 얀을 위로해주며 그에게 엘스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밥스는 친구의 남편 얀에게 엘스의 물건들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엘스의 남편 얀은 밥스를 따라 아내의 물건이 보관된 탈의실로 걸어갔습니다. 탈의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이상하게도 밥스는 얀의 면전에서 탈의실 문을 닫고 혼자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곧 문이 딸깍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한참 동안 밥스는 탈의실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스가 탈의실에 들어간 지 1시간쯤 지나자 밥스는 친구 엘스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엘스의 남편 얀은 아내의 친구 밥스가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얀은 아내의 친구 밥스가 친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곧바로 엘스의 죽음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엘스의 낙하산과 그녀가 뛰어내리는 모습이 녹화된 바디캠을 회수했고 즉시 엘스의 시신도 연구소로 보내 부검을 의뢰합니다. 부검 결과 경찰은 엘스의 몸에서 약물이나 알코올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합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처음에 경찰은 엘스가 스스로 낙하산을 펴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과 누군가가 낙하산을 일부러 망가뜨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곧 엘스의 마지막 모습이 녹화된 바디캠의 영상이 복구되면서 그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에서 엘스는 마지막까지 낙하산을 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당시 누군가가 낙하산을 고의로 훼손하여 엘스가 사망한 것이라고 보고 바로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전환하여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엘스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라는 경찰의 발표를 듣게 된 그녀의 가족들은 용의자가 스카이다이빙 클럽 회원 중 한 명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엘스의 가족들은 그녀의 장례식에 스카이다이빙 클럽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은 유가족들의 말을 무시하였고 한 명도 빠짐없이 엘스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엘스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엘스의 스카이다이빙 클럽 회원 중에 용의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들을 모두 불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인터뷰 도중 경찰은 엘스가 소속된 스카이다이빙 클럽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도중 경찰은 사건 발생 전부터 희생자 엘스가 클럽의 수장이자 엘스의 스카이다이빙 스승인 마르셀 소머주와 내연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경찰은 이 사실을 엘스의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외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스의 남편 얀은 큰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클럽 회원들도 둘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엘스의 남편 얀은 아내의 클럽 회원들과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얀이 느꼈을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엘스의 내연남 마르셀 소머즈는 내연녀 엘스와 클럽 회원들 몰래 클럽의 막내이자 엘스와 가장 친한 친구 밥스 클로터만스와도 몰래 사귀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밥스는 자신이 마르셀 소머즈와 내연 관계임을 인정했고 친구 엘스 몰래 마르셀 소머즈와 만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이 엘스와 그녀의 친구 밥스 그리고 팀의 리더 마르셀 이렇게 세 사람의 삼각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마르셀과 밥스만 따로 경찰서로 소환하여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엘스 반도레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얀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평소에 엘스는 남편 얀과 함께 보석상에서 일했지만 진정으로 그녀가 사랑하는 일은 스카이다이빙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12년 전인 1994년 엘스는 남편과 함께 스카이다이빙에 입문했습니다. 엘스와 다르게 그녀의 남편 얀은 아내처럼 스카이다이빙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 스카이다이빙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엘스는 남편처럼 스카이다이빙을 포기하지 않았고 남편 없이 홀로 주말과 휴일만 되면 거의 매번 스카이다이빙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엘스의 스카이다이빙 실력은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1998년 엘스는 여러 명의 다이버가 서로의 팔다리를 잡고 자유낙하를 하는 포메이션 스카이다이빙에 입문하였고 2001년에는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디바스라는 스카이다이빙 팀에 합류했습니다. 2003년 드디어 엘스는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기 위해 디바스 소속으로 세계 스카이다이빙 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당시 스카이다이빙에 완전히 빠진 엘스는 대회에 나가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 가정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스카이다이빙 연습을 했습니다. 결국 2004년 엘스는 훈련 도중 다친 부상으로 더는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상 때문에 팀에서도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엘스는 눈물을 머금고 팀 디바스에서도 탈퇴합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005년 엘스의 몸이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자마자 엘스는 남편에게 다시 스카이다이빙을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엘스의 남편은 당연히 아내가 다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다이빙에 대한 엘스의 열정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 얀은 아내에게 대회에 나가 경쟁을 하기보단 취미생활 정도로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조건으로 아내가 다시 다이빙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남편 얀의 제안을 수락한 엘스는 즉시 츠바르트베르크라는 스카이다이빙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엘스는 이렇게 2006년까지 총 2300번 이상의 다이빙을 성공적으로 마친 유능한 스카이다이버가 되었습니다. 클럽에 있는 동안 엘스는 팀원들과 가족처럼 지냈으며 남편과 자녀들에게 팀원들을 소개해 줄 만큼 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특히 엘스는 팀의 막내인 엘스 클로터만스라는 26세의 초등학교 교사와 가장 친하게 지냈습니다. 팀의 멤버인 엘스 반 도렌과 엘스 클로터만스 두 여성은 신기하게도 둘 다 이름이 엘스로 같았습니다. 결국 팀원들은 두 여성을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 나이가 어린 엘스 클로터만스를 밥스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당시 엘스는 마르셀 소머스라는 팀의 리더에게 다이빙을 배웠고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마다 그와 점프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가까워진 엘스와 마르셀은 서로 호감을 느끼는 사이가 되었고 결국 비밀리에 내연관계로 발전합니다. 엘스의 남편은 항상 아내가 주말마다 스카이다이빙 클럽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엘스는 스카이다이빙을 마치면 마르셀의 아파트에서 그와 몰래 데이트하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팀원들은 엘스와 마르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고 있었으나 단 한 명도 엘스의 남편 얀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당시에 마르셀은 내연녀 엘스에게 비밀로 하고 엘스의 절친이자 팀의 막내 밥스 클로터만스와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막내 밥스는 마르셀이 절친 엘스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친구와 팀 멤버들을 모두 속이면서까지 비밀리에 마르셀과 만났습니다. 정말로 당시 마르셀과 팀의 막내 밥스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은 엘스뿐만 아니라 팀원들 모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셀은 안전하게 엘스와 밥스 두 여성과 만나기 위해 각각의 여성들과 함께 보낼 날들을 정했습니다. 마르셀은 매주 금요일엔 막내 밥스와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 날인 토요일엔 엘스와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마르셀과 엘스 그리고 밥스의 위험한 관계는 몇 달간 지속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6년 11월 10일 금요일 밤, 예정대로 금요일 밤은 마르셀과 밥스가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평소처럼 밥스는 마르셀의 집에서 그와 사랑을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누군가가 마르셀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마르셀의 또 다른 내연녀 엘스였습니다. 놀란 마르셀은 밥스에게 엘스가 갑자기 찾아왔다고 말했고 거실에 있는 침낭에 들어가 숨어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밥스는 친구 엘스에게 자신과 마르셀의 관계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마르셀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 거실에 있는 침낭에 들어갔습니다. 밥스가 침낭 속에 숨자마자 마르셀은 엘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르셀은 엘스에게 왜 금요일인데 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엘스는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남편이 출장을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엘스는 내연남 마르셀에게 키스했고 그대로 둘은 마르셀의 침실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마르셀과 친구 엘스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밥스는 거실에 있는 침낭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발을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흘렸고 더는 마르셀의 두 번째 여자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때 밥스는 거실 구석에 놓여있는 엘스의 낙하산과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밥스는 침낭에서 나와 천천히 부엌으로 가 칼과 가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밥스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친구 엘스의 낙하산 장비를 손보기 시작합니다. 2006년 11월 18일 토요일, 이날 츠바르트베르크 팀 멤버들은 다 함께 3,900m 상공에서 포메이션 스카이다이빙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12명의 회원을 태운 비행기는 벨기에 플랑드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잠시 후 비행기를 타고 3,900m 상공에 도착한 팀원들은 대형을 맞춰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밥스가 다른 팀원들보다 약간 늦게 뛰어내렸는데 당시 팀원들은 밥스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원들은 밥스가 뒤따라오길 기대했으나 아쉽게도 밥스는 팀원들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팀원들은 2,700m 상공에서 먼저 낙하산을 펴기로 했고 리더 마르셀의 신호를 받은 팀원들은 모두 낙하산에 줄을 당겼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낙하산을 안전하게 전개했는데 이상하게도 엘스만 낙하산을 작동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엘스는 신호를 받고 낙하산의 줄을 잡아당겼으나 곧 그녀는 자신의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스는 잠시 당황해하였으나 바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절차를 기억해냈습니다. 엘스는 즉시 교육받은 대로 예비 낙하산을 전개하기 위해 선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엘스는 예비 낙하산마저도 작동하지 않자 패닉에 빠져 계속해서 주 낙하산 선과 예비 낙하산 선을 반복해서 잡아당겼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르셀은 낙하산을 전개하지 못하는 엘스를 보고 그녀의 낙하산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가 공포에 질린 내연녀 엘스를 도와줄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엘스는 시속 200km의 속도로 지상으로 수직 낙하하였고 이렇게 엘스는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엘스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엘스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스쿠버 다이빙 전문가를 불러 엘스의 낙하산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전문가는 곧 엘스의 낙하산에서 주 낙하산 또는 예비 낙하산을 펼치기 위해 사용되는 소형 보조 낙하산인 파일럿 슈트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일럿 슈트는 다이빙 시 필수적인 장비인데 전문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장비를 엘스의 낙하산에서 제거했다고 진술합니다. 이어서 전문가는 비상 낙하산에 있는 줄과 주 낙하산 줄이 끊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낙하산 전문가의 진술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엘스의 낙하산에서 파일럿 슈트를 제거하고 낙하산 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엘스가 사망한 지 일주일 뒤 엘스의 낙하산에서 사라진 파일럿 슈트가 발견되었습니다.
파일럿 슈트를 발견한 사람은 엘스의 친구이자 팀의 막내 밥스였습니다. 당시 밥스는 마르셀의 아파트에서 나와 집으로 운전해서 가는 도중에 사건 현장 근처 나무에 매달려 있는 파일럿 슈트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밥스는 파일럿 슈트를 발견하자마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마르셀에게 전화하여 우연히 엘스의 파일럿 슈트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르셀은 밥스의 말을 듣자마자 경찰서에 전화하여 엘스의 파일럿 슈트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정말로 그곳에서 나무에 걸려있는 엘스의 파일럿 슈트를 발견합니다. 엘스의 파일럿 슈트를 회수한 경찰은 밥스가 어떻게 엘스의 사라진 파일럿 슈트를 우연히 발견했는지 의심했습니다. 밥스는 경찰에게 정말로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달리는 차에서 약 20m 위 나무에 매달린 파일럿 슈트를 발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엘스의 파일럿 슈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경찰 수사관들 외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스는 엘스의 낙하산에서 파일럿 슈트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밥스와 함께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었던 엘스의 내연남 마르셀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고 엘스의 친구 밥스만 유력한 용의자라고 확정하고 그녀만 따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받는 동안 밥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고 오히려 엘스의 장비를 보관하고 있었던 엘스의 내연남 마르셀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엔 심증만 있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밥스는 신문이 종료된 직후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12월 20일 밥스의 두 번째 인터뷰가 예정된 날 갑자기 밥스는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곧 경찰은 밥스가 이날 아침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쓰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밥스의 어머니에 의해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밥스는 약물을 복용하기 전 자필 유서를 작성했는데 유서에는 절친 엘스를 잃게 되어 너무 힘들다고 쓰여 있었고 엘스를 살해한 용의자로 몰려서 버티기 힘들었다는 글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밥스는 태어나자마자 정신과 병원에 보내져 치료받았습니다. 실제로 밥스는 과거에 인격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수년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모든 행동이 밥스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밥스가 약물을 복용하고 쓰러지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했고 어머니가 집으로 온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쇼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1월 11일 사건 발생 2달 만에 드디어 경찰은 밥스를 친구 엘스 반 도렌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된 밥스는 감옥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스카이다이빙 당일 일부러 다른 팀원들보다 늦게 다이빙한 이유가 엘스의 최후를 지켜보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2008년 9월 밥스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밥스는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그녀가 근무하는 초등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2010년 9월 24일 드디어 밥스 클로터만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은 밥스가 마르셀 소머즈를 독차지하기 위해 친구 엘스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해 동기가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검찰의 말에 밥스의 변호인은 정황 증거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며 밥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밥스가 질투심에 친구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검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결국 밥스는 친구 엘스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판사는 밥스에게 종신형이 아닌 30년형을 선고한 이유로 그녀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밥스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법원에 항소했으나 2011년 5월 그녀의 항소는 기각됩니다. 이후 밥스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항소하였는데 2022년 6월 세 번째 항소 끝에 드디어 정신질환을 인정받아 감옥에 수감된 지 12년 6개월 만에 밥스는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 2월 28일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 텐터필드. 이날 밤 캐서린 나이트는 남자친구 존 프라이스의 집에 말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캐서린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존에게 소리를 치며 왜 나를 피하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캐서린과 그녀의 남자친구 존은 목소리를 높이며 싸웠고 결국 캐서린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는 칼을 들어 남자친구 존을 공격했습니다. 존은 캐서린의 공격에 당황해했지만 정신을 차린 존은 즉시 그녀를 제압한 뒤 캐서린을 집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당시 존은 캐서린의 공격에 경미한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자마자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인 2000년 2월 29일 아침, 존은 출근길에 바로 치안 법원에 방문하여 자신과 자신의 두 자녀를 여자친구 캐서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존은 법원 직원에게 접근금지 명령서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진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날 오후 회사에 출근한 존 프라이스는 직장 동료들에게 혹시 자신이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다면 여자친구 캐서린이 자신을 살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의 말을 듣자마자 직장 동료들은 오늘은 집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나 존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존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 혹시 모를 여자친구 캐서린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두 아이를 데리고 근처 친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존은 친구에게 법원에서 여자친구 캐서린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서가 효력이 생길 때까지 아이들을 잠시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존은 친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기 위해 밤 11시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차 한 대가 나타나 존의 집 앞에 주차했습니다. 야심한 밤에 존의 집에 차를 몰고 나타난 사람은 존의 여자친구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존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샤워하고 잠시 거실에서 TV를 시청한 뒤 혼자 침실에서 자고 있는 존을 깨웠습니다. 깜짝 놀란 존은 캐서린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캐서린은 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침대 위로 올라가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이날 밤 갑작스러운 캐서린의 돌발 행동에 존은 예기치도 못하게 그녀와 사랑을 나눴고 관계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함께 침대 위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2000년 3월 1일 새벽 6시 한 이웃이 존의 자동차가 아직 집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존은 보통 매일 이 시간 이전에 출근했기 때문에 이웃은 존의 차가 차고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존의 직장 동료들도 존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존은 동료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은 전날 존이 이야기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을 받은 동료들은 즉시 존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존의 집에 도착한 직장 동료들은 집 앞에 이미 이웃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존의 직장 동료들은 이웃들과 함께 존의 집 문을 두드리며 다같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 존의 동료 중 한 명이 현관문에 소량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피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8시가 넘는 시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뒷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존의 집 안에 들어온 경찰은 지옥과도 같은 현장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시 존의 집은 살인사건 현장처럼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로 경찰은 현관 근처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경찰이 발견한 시신은 머리가 사라진 유해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주인이 집주인 존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사라진 존의 머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존의 침실에서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캐서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캐서린이 존을 살해한 용의자라고 확신하고 일단 그녀의 의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 캐서린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캐서린을 병원으로 보낸 경찰은 바로 부엌 버너 위의 냄비 안에서 존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냄비의 온도는 대략 40도에서 50도 사이로 따뜻한 상태였는데 아직도 냄비는 버너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테이블 위에서 각각의 이름이 적힌 접시 2개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접시에 쓰여있는 이름은 존의 두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아이들은 존의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캐서린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존은 캐서린 소유의 정육점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도살장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캐서린은 칼을 사용하는 데 매우 능숙했기 때문에 존은 꼼짝없이 캐서린의 손에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캐서린이 범행을 마치자마자 근처 ATM기에서 존의 계좌에서 $1000를 인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모든 범행이 끝나자 정신을 차린 캐서린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에 놀라 스스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쓰러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죽지 않았고 이렇게 존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캐서린이 의식을 찾자마자 바로 그녀를 신문했으나 캐서린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즉시 당국은 캐서린을 살인 혐의로 신속하게 기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캐서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 경찰은 캐서린으로부터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이 언론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캐서린의 이야기도 공개했는데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캐서린 나이트는 1955년 10월 24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텐터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바바라는 잭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4명의 아들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바바라는 당시 남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켄 나이트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가 캐서린이었습니다. 보수적인 마을에서 발생한 끔찍한 불륜 사건 때문에 어머니 바바라는 마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바바라는 불륜남 켄 나이트와 함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도시 모리로 이사했습니다. 1959년 캐서린이 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바바라의 남편이었던 잭이 사망했고 그와 함께 살던 아들 중 2명이 어머니 바바라와 불륜남 켄이 사는 집으로 이사왔습니다. 당시 어머니 바바라의 내연남이었던 켄은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수시로 어머니 바바라를 괴롭히고 추행하는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바바라는 항상 딸에게 얼마나 자신이 남자들을 증오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캐서린 역시 양아버지 켄에게 수시로 추행당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바바라와 잭의 2 아들에게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바바라처럼 캐서린의 마음속엔 남성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캐서린의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녀는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을 자주 괴롭히는 불량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은 학교에 흉기를 들고 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을 공격했고 그녀를 제지하려던 교사가 결국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캐서린은 글을 읽거나 쓰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5세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의류공장에 취직해 재단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곳에서도 동료들과 문제를 일으켜 결국 해고됩니다. 하지만 1년 뒤 캐서린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에버딘에 있는 도살장에 취직하여 동물의 장기를 적출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캐서린은 도살장에서의 일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자신이 꿈의 직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캐서린은 칼을 쓰는 일에 남들과 다른 재능을 보여주었고 도살장 사장도 캐서린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사장은 어린 나이에 거기에다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캐서린의 능력을 인정해 그녀를 빠르게 승진시켜 주었고 그녀에게 최고급 정육점용 칼 세트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정육점용 칼 세트를 선물 받은 캐서린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침대 위에 칼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퇴근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육점 칼을 보면 그날 쌓인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1973년 캐서린은 도살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데이비드 켈렛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은 데이비드가 술집에서 동료들과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을 때 싸움에 합류하여 데이비드를 구해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캐서린의 모습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결국 둘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캐서린은 데이비드와 사귀는 도중에 자주 남자친구 데이비드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나 이미 데이비드는 캐서린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여 완전히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녀에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1년 뒤인 1974년 캐서린은 데이비드에게 결혼하자고 말했고 데이비드는 캐서린의 요구에 따라 바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 안타깝게도 술에 취한 데이비드는 캐서린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캐서린은 남편을 구타했으며 정말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가까스로 데이비드는 캐서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976년 5월 결혼한 지 2년 만에 부부의 첫 아이인 멜리사 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폭력에 완전히 지친 데이비드는 아이가 태어난 틈을 타 어머니와 함께 호주 퀸즐랜드주로 도망쳤습니다. 데이비드는 그곳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 정착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캐서린은 분노에 휩싸여 남편 데이비드와 그의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즉시 캐서린은 가장 좋아하는 정육점 칼 컬렉션을 집어들고 거리로 나와 지나가던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캐서린은 납치한 여성을 운전석에 태운 뒤 남편이 있는 퀸즐랜드로 데려가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납치된 여성은 캐서린의 요구대로 차를 몰고 이동하다가 주유소에서 주유하기 위해 차를 정차하자마자 즉시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캐서린은 주유소 직원을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렸으나 그녀는 바로 경찰에게 제압당한 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캐서린은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감금된 캐서린은 퀸즐랜드에 있는 남편 데이비드를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이 사실을 캐서린의 남편 데이비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소식을 전달받은 데이비드는 갑자기 아내 캐서린을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퀸즐랜드에서 새로 사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고 다시 아내 캐서린에게 돌아왔습니다. 1976년 8월 9일 캐서린은 남편 덕분에 정신병원에서 풀려났고 다시 남편 데이비드와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4년 뒤인 1980년 3월 6일 부부는 둘째 딸인 나차사 마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캐서린의 폭력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데이비드는 더 이상 캐서린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두 딸과 아내를 버리고 어디론가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캐서린은 또다시 남편이 떠나자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고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매일매일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서린이 남편 데이비드 켈렉과 헤어진 직후 그녀는 38세의 광부 데이비드 손더스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사라진 전남편과 이름이 같은 광부 데이비드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둘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광부 데이비드는 자신의 두 자녀를 데리고 캐서린의 집으로 이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1988년 6월 캐서린은 광부 데이비드와의 사이에서 셋째 딸 사라를 낳았습니다. 캐서린은 셋째 딸을 낳자마자 다시 예전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광부 데이비드와 시도 때도 없이 싸웠고 화가 나면 흉기를 들고 데이비드를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캐서린은 침실에 정육점 칼을 걸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무기들로 집안을 장식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캐서린에게 이별을 구하고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캐서린은 데이비드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990년 캐서린은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도살장 동료인 존 칠링워스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1년 그녀의 네 번째 아이인 에릭이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캐서린은 이제까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존과는 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존 칠링워스는 진심으로 캐서린을 사랑했으며 그는 이젠 캐서린과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캐서린의 생각은 존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자친구 존 칠링워스 몰래 같은 이름의 존 프라이스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캐서린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존 칠링워스는 결국 그녀의 곁을 떠났고 그가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캐서린은 존 프라이스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 캐서린은 존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존의 두 자녀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존은 캐서린의 폭력적인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처음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존은 광부로 일하면서 큰돈을 벌었는데 정말로 캐서린과 그녀의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줄 만큼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줄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998년 바로 존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생각과 다르게 존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존에게 결혼하자고 말하며 그를 설득했으나 오히려 존은 이럴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캐서린은 더 이상 존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존은 주기적으로 회사 비품들을 몰래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캐서린은 존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회사에 찾아가 존이 회사 비품을 빼돌리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존이 회사에서 그렇게 비싼 비품을 훔쳐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캐서린의 폭로 덕분에 존은 17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존은 즉시 캐서린과 그녀의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그들은 재결합했으나 이미 신뢰가 깨진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 빈번하게 싸웠습니다. 참다 못한 존은 캐서린과 그녀의 아이들을 다시 한번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의 연락을 피하며 완전히 캐서린을 떼어 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부터 캐서린은 흉기를 들고 존의 집에 찾아가 존과 그의 아이들을 위협했는데 결국 2000년 2월 29일 저녁에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2000년 2월 29일 저녁 존의 집에 찾아온 캐서린은 이날 밤 그와 관계를 맺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캐서린은 존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은 미리 준비해둔 자신의 정육점 칼 컬렉션을 침대 아래 숨겨두었고 존이 완전히 잠에 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존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캐서린은 자신의 정육점 칼을 꺼내어 존을 공격했습니다. 유능한 칼잡이였던 캐서린의 공격에 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캐서린의 마지막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캐서린은 존의 시신을 집안 부엌으로 끌고 들어왔고 그리고 바로 앞치마를 두른 뒤 자신의 정육점 칼 컬렉션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존을 정육점의 고기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도살장에서 하던 대로 존을 처리했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캐서린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후회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복수에 성공하여 희열을 느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쓰러져 버렸고 다음 날인 2000년 3월 1일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캐서린을 존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 10월 15일 캐서린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캐서린이 정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변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무죄를 주장했던 캐서린은 갑자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국 호주 법원은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호주 여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범행 과정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판사는 그녀의 범행을 기록한 서류를 절대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이 선고되자 캐서린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하며 항소했으나 당연히 그녀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캐서린이 어렸을 때 겪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정신 이상으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이후 진행된 캐서린의 정신감정 결과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캐서린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그녀의 정신 상태는 아주 정상이었고 당시 어떻게 존을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처리할지 미리 계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중들은 캐서린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비난했고 캐서린 역시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고 조용히 감옥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은 캐서린은 교도소에서 이전과 다르게 다른 수감자들과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캐서린은 다른 수감자들이 서로 싸우면 그들을 말리고 중재하며 화해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캐서린의 변화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그녀의 세 번째 남자이자 캐서린의 아들 에릭의 아버지 존 칠링워스가 언론에 나와 아들 에릭과 함께 감옥에 있는 캐서린을 종종 방문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캐서린과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낸 유일한 남자 존 칠링워스는 캐서린의 종신형 판결을 가혹하다고 주장했고 이어서 그는 아들 에릭에겐 캐서린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언젠가 캐서린이 석방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1990년 5월 1일 미국 뉴햄프셔주 대리 이날 저녁 10시 10분 22세 여성 파멜라 스마트가 학교에서 퇴근하자마자 남편 그레고리 스마트와 함께 사는 신혼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잠시 후 파멜라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파트 주차장엔 이미 남편 그레고리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파멜라는 남편이 먼저 퇴근하여 집에 와 있다고 생각했고 서둘러 자신의 차도 남편 그레고리의 차 옆에 주차했습니다. 주차를 마친 파멜라는 집안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먼저 퇴근을 한 남편 그레고리가 피곤해서 불을 끄고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멜라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현관 바로 앞에 한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파멜라는 천천히 쓰러진 남성의 얼굴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그녀의 남편 그레고리 스마트였습니다. 당시 파멜라의 남편 그레고리는 머리에 피를 흘리고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놀란 파멜라는 비명을 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파멜라는 즉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집 문을 모두 두드리며 남편이 쓰러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멜라의 비명소리에 놀란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둘씩 그녀의 집 앞에 모여듭니다. 정말로 이웃 주민들은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파멜라의 남편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놀란 주민들 중 한 명이 바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얼마 뒤 911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파멜라의 남편 그레고리는 총에 맞고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그레고리의 죽음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당시 사건 현장이 도둑이 든 것처럼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당시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한 범인이 그레고리를 살해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곧 수사관들은 스마트 부부의 집에서 귀중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제 진입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이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당시 용의자가 집 문을 쉽게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남편 그레고리를 발견한 아내 파멜라를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녀를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기 전 파멜라는 동료 교사들과 학교에서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멜라에겐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세 그녀는 용의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당시 사건 현장에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레고리를 살해한 용의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다른 경찰들과 다르게 사건 담당 형사인 다니엘 펠레티어는 용의 선상에서 제외된 파멜라를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가장 먼저 파멜라와 인터뷰한 다니엘 형사는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슬퍼하지 않은 파멜라의 모습을 보고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당시 파멜라는 다니엘 형사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도둑의 손에 살해당한 것 같다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파멜라의 말에 다니엘 형사는 어떻게 남편이 도둑에게 살해당했는지 확신하냐고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형사의 말에 파멜라는 무표정으로 당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거실에 세워둔 고급 스탠드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파멜라의 말을 듣고 놀란 형사 다니엘은 사건 당시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남편의 시신을 본 것이 아니냐고 그녀를 추궁했습니다. 형사의 말에 파멜라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시체는 나중에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니엘 형사는 총에 맞고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시체라고 부른 그녀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파멜라의 이상한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멜라는 경찰이 그녀의 집을 조사할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직접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현장에 나온 그녀는 수건으로 덮어둔 남편이 총에 맞고 쓰러진 자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신발로 밟고 다녔습니다. 당시 범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파멜라가 자신의 남편이 최후를 맞이한 자리를 태연하게 걸어 다니는 모습에 경악했습니다. 다니엘 형사는 미망인이 된 파멜라에게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며 파멜라가 범인이 확실하다고 주장했고 그녀를 기소하자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시 그녀에겐 너무나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기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레고리 스마트가 사망한 지 2주 후인 1990년 5월 14일 경찰서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은 다니엘 형사에게 그레고리 스마트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익명을 요구한 여성은 이 사건은 모두 그레고리의 아내 파멜라가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고 파멜라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인 세실리아 피어스라는 10대 소녀가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폭로합니다. 전화통화를 마치자마자 다니엘 형사는 즉시 익명의 여성이 말한 세실리아 피어스라는 소녀를 찾아갔고 정말로 그녀 덕분에 그레고리 스마트 살인사건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파멜라 스마트는 1967년 8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 뉴햄프셔주 윈덤으로 이사합니다. 이후 파멜라는 뉴햄프셔주 대리에 있는 핑거튼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입학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합니다. 파멜라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한 명이었고 대학에 진학해서도 계속해서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헤비메탈을 사랑했던 파멜라는 대학에서 메탈의 처녀라는 이름의 자신만의 라디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파멜라가 정말로 원했던 꿈은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이었으며 가급적이면 앵커나 리포터로 활동하기를 꿈꿨습니다. 1986년 12월 31일 방학을 맞이하여 고향인 뉴햄프셔로 돌아온 파멜라는 송년회 밤 파티에서 그레고리 스마트라는 남성을 알게 됩니다. 파티에서 그레고리를 처음 만난 파멜라는 자신처럼 헤비메탈을 사랑하는 그레고리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파멜라의 적극적인 구애로 그 두 남녀는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당시 무직이었던 그레고리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공부하는 파멜라를 뒷바라지하기 위해 그녀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여 파멜라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레고리는 파멜라의 옆에서 그녀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1989년 5월 파멜라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레고리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했습니다. 이렇게 파멜라와 그레고리는 결혼식을 올려 정식 부부가 되었고 결혼 후 바로 고향 뉴햄프셔로 돌아와 동네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파멜라는 바로 위네커넥 고등학교에 취직하여 교사이자 학교 홍보 담당 이사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파멜라는 비록 고등학교에 취직했으나 학교에서의 경력이 방송계 경력을 쌓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마침 남편 그레고리도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직합니다. 그레고리는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파멜라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어 가장의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파멜라는 남편이 양복을 입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헤비메탈을 사랑하는 남자이자 사랑하는 남편 그레고리가 어울리지 않는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모습,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고객들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당시 사회생활을 시작한 남편 그레고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고 더는 헤비메탈을 사랑하는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남편의 이러한 변화는 파멜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파멜라는 더 이상 남편이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다르게 파멜라는 자신도 직장인이었으나 여전히 헤비메탈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파멜라는 마침 학교에서 자신처럼 헤비메탈을 사랑하는 학생인 15세 소년 빌리 플린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멜라보다 7살이나 어린 빌리는 그녀 못지않게 헤비메탈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1990년 2월 어느 날 결국 파멜라는 15세 소년 빌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파멜라와 빌리는 교제를 시작했고 교제를 시작한 지 몇 주 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빌리는 파멜라가 자신의 첫 여자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었는지 빌리는 파멜라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으며 파멜라와 빌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관계를 맺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파멜라는 빌리와 만날 때마다 남편 그레고리가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와 이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면 파멜라는 자신의 집과 돈, 어쩌면 당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빌리에게 속삭였습니다. 1990년 5월 1일 파멜라와 그레고리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6일 앞둔 날이자 파멜라와 빌리가 교제를 시작한 지 3달째 되는 날, 안타깝게도 남편 그레고리 스마트는 자신의 집에서 총에 맞고 사망합니다. 경찰이 그레고리 스마트의 죽음을 조사하는 동안 파멜라는 마침내 그녀가 갈망했던 텔레비전에 출연합니다. 비록 그녀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의 모습으로 등장했으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파멜라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한 사건 담당 형사인 다니엘은 파멜라가 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아직까지 그녀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걸려온 익명의 전화 덕분에 다니엘 형사는 파멜라를 체포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다니엘 형사는 익명을 요청한 제보자가 이야기한 세실리아 피어스라는 10대 소녀를 찾아갑니다. 파멜라가 다니는 학교 학생인 세실리아는 그레고리 스마트를 살해한 범인을 알고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잠시 후 세실리아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경찰과의 협력을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 형사는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파멜라가 다니는 위네커넥 고등학교에 그레고리 스마트 살인사건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문 중 하나는 피해자 그레고리 스마트가 파멜라의 내연남 빌리와 그의 친구들에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문의 주인공은 빌리와 그의 친구인 패트릭 랜달과 벤스 레트타임 주니어 그리고 레이몬드 파울러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학교에 퍼진 또 다른 소문은 파멜라의 남편 그레고리 스마트가 벤스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가 소유한 총에 살해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사 다니엘은 소문에 등장하는 아이들을 불러 조사를 하고 싶었으나 학교에 퍼진 소문만으로 학생들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레고리가 사망한 지 한 달 뒤인 1990년 6월 10일 갑자기 벤스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가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벤스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는 학교에 도는 소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누군가가 자신의 총을 사용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혹시 자신의 총이 그레고리 스마트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여 경찰서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정말로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의 총이 그레고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든 총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형사 다니엘은 학교에 도는 소문이 진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은 레트타임 주니어의 아버지의 총을 증거로 바로 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파멜라의 내연남 빌리와 그의 친구들을 체포합니다. 체포된 빌리는 겁에 떨며 자신이 파멜라의 내연남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파멜라의 명령을 받고 친구들과 함께 레트타임의 아버지의 총으로 그레고리를 죽였다고 자백합니다. 경찰은 파멜라가 미성년자인 빌리와 내연관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다니엘은 파멜라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파멜라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빌리와 그의 친구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세실리아는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실리아는 무죄를 선고받는 조건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몸에 도청장치를 착용한 뒤 파멜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세실리아는 형사 다니엘에게 교육받은 대로 파멜라를 만나 그녀에게 유도신문을 하였습니다. 세실리아는 친구들이 체포되어 불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파멜라는 괜찮다고 말하며 경찰이 빌리와 그의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멜라는 혹시 경찰이 세실리아를 신문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거짓말하라고 지시했고 세실리아에게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멜라는 세실리아에게 만약 배신하면 람보카르를 들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990년 8월 1일 경찰은 그레고리가 사망한 지 3개월 만에 파멜라 스마트를 체포합니다. 파멜라의 내연남 빌리와 그의 친구들은 법정에서 파멜라에 대해 증언하는 대가로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파멜라가 남편이 실증이나 남편의 생명보험금 14만 달러를 받은 뒤 빌리와 새 출발을 하려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파멜라는 억울하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이 빌리와 그의 친구들이 꾸민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91년 3월 파멜라 스마트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에 선 빌리는 흐느껴 울면서 파멜라가 남편 그레고리를 죽여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했고 더 이상 잠자리도 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폭로합니다. 결국 판단력이 흐려진 빌리는 파멜라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고 3명의 친구와 자신을 짝사랑하고 있던 여학생 세실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실리아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도왔다고 진술합니다. 놀랍게도 파멜라는 그들의 계획에 사소한 부분까지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그레고리를 어떻게 살해할지 하나하나 직접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파멜라는 아이들이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집을 지키던 개를 미리 지하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기 전 미리 아이들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다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결국 파멜라의 지시 하에 남편 그레고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레고리를 총으로 직접 처리한 사람은 파멜라의 내연남 빌리였습니다. 파멜라는 자신이 이 사건의 배우라는 빌리와 그의 친구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파멜라는 빌리와 바람을 피운 것은 맞지만 당시 빌리와의 관계를 남편이 알게 되어 빌리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합니다. 파멜라는 이별 통보에 분노한 빌리가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남편 그레고리를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재판 도중 너무나도 당당한 파멜라의 행동 때문에 언론은 그녀에게 얼음 공주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실리아가 비밀리에 녹음한 음성 파일 덕분에 파멜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91년 3월 22일 배심원단은 파멜라 스마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벤스 레트타임 주니어와 레이몬드 파울러는 15년을 복역한 뒤 2005년에 가석방되었고 빌리와 그의 친구 패트릭 랜달은 2015년 6월 25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파멜라 스마트는 빌리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남편 그레고리를 죽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재심을 요청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2023년 3월 뉴 햄프셔 대법원은 또다시 파멜라 스마트의 재심을 기각했다고 합니다.